감사합니다.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션 1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란 테마를 가지고 김정호 세안대 교수님께서 좌장이 되셔서 각 7번의 발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좌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부 좌장을 맡은 김정호 세안대 교수요. KSCI 감사입니다. 금일 저희가 맡은 주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굉장히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발제자들이 15분, 나머지 추가 발표자들은 5분 이내로 해서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청년 실업률은 10%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뭐가 중요하느냐, 뭐 경제하고 뭐가 중요하냐. 실제로 일자리는 일단 삶의 질, 즉 국민의 복지하고 연관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 약 38%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헬조선, 꿈이 없는 나라 이렇게 이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우리 발표하신 분들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제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산업정책시장님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시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의 진상기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맡은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한 약 16년 동안 정부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혁신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극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이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념과 이런 것들이 요즘 가장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확실한 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경제 지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고 현재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대변하듯이 극단적인 성장이라든가 뭐 큰 혁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이런 정책들이 잘 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좋은 정책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타닉호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배의 성능은 무지하게 좋아져서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지고 사람 실을 수 있는 규모도 2배, 4배 이상 빨라졌고 기계 설비도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의 속도에 맞는 견시를 확보할 수 있는 저 쌍안경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빙산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실제로 침몰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그 타이타닉호라는 큰 국가 운영 체계가 미래 예측, 쌍안경으로 미래를 보지 못한 능력이 떨어질 때에는 저런 큰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배가 침몰하는 현상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부 운영 주체라든가 연구기관에서는 미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그 혁신 경제를 위해서 그 미래적으로 지켜봐야 될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16년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거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능력을 봤을 때 평가가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 25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법제 능력이라든가 인력 양성 개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현재 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 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기 마부가 있고 그 옆에 적기를 든 아저씨가 이제 경찰 아저씨, 공무원 아저씨가 이렇게 갈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저기 일명 적기조례라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영국에서 먼저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독일에게 선수를 뺏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저쪽 그러니까 마부로 대변되는 기존 사업자들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 시장이 자신들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동차 산업을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차보다 자동차는 빨리 갈 수 없고 자동차는 지나갈 때 말이 놀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조례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자동차가 지나갈 때 저렇게 해당 공무원이 말을 놀라지 않도록 저 적기를 들고 가게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차 산업을 발전할 수가 없었고 기존 사업자였던 마부들 중심으로 된 기존 산업만 유지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의 선두를 미국이나 독일에 뺏길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실책을 한번 느꼈던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남의 현상인 것 같지는 않고 타산지석으로 좀 저희가 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게 저희가 보면은 제 사회불교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해서 실제로 보면 조선, 중화학, 철강, 자동차, 건설 분야까지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모든 산업 전체가 지금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런 근간에는 저런 규제와 관련 것들 그리고 새로운 산업 혁신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좀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제때 적시에 맞는 산업 혁신들을 이끌어내고 우리나라 한반도 상황에 맞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산업혁신과 그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서두에 좀 강조하고 싶어서 좀 길게 좀 끌어와 봤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밑에 부분입니다. 우선 인력 양성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기능 인력, 하는 것만 파면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적인, 기능적인 측면의 교육만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횡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복합적인 사고 능력을 강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교육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대학 교육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과제 중에 하나는 스마트 개성공단이라든가 스마트 시티를 남북 협력 사업으로서 제안을 좀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사실 스마트 사회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의 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시하면 하나의 컴포넌트 더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스마트 시티는 삶을 이뤄가는 공간이자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ICT 지능형 기술과 첨단 산업 기술들이 모두 융복합돼서 이루어지는 복합 산업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스마트 시티 기술을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김두관 장관, 저한테 영원한 장관님이신데 김두관 장관님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유비쿼터스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UCT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참여정부 때 이것을 굉장히 좀 진척을 좀 했고요. 실제로 글로벌 스탠다드도 다 저희 한국이 지금 다 만들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선기를 많이 뺏기고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참여정부 때 많이 이루었던 지능정보 기술과 또 우리가 건설 건축 기술 산업들을 잘 연계를 시킨다고 하면 첨단형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데서 굉장히 유리한 기술과 정책적 위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킬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스트리아 빈을 좀 갔다 왔는데 그 빈에 가면
빈 인터내셔널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빈이라는 도시가 우리 서울이랑 굉장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리산으로 보면. 그리고 그 인터내셔널 센터를 가보면 우리나라의 여의도 같이 생겼습니다. 거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스트리아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주범이자 일으켰던 전범 국가로서 많은 고통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쟁 없는 평화의 도시를 만들고자 제시한 방안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여의도 같은 그 땅을 유엔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그 안에다가 평화의 도시를 만들고 많은 국제기구들이 들어옴으로써 오스트리아가 영세 중립국가로 갈 수 있는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서 굉장히 역할을 했고요. 평화의 도시의 동시에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새로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찾을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바 역시 이 스마트 시티를 구현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 혁신이라든가 규제 여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규제를 없는 것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스마트 시티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기 좋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이른 생각이긴 하지만 DMZ 내에 있는 공동경비 구역이라든가 공동구역 지역에 스마트 시티를 최첨단 시설을 우리가 먼저 좀 지으면 남북 평화 시설을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우리 국내법에 좀 배제가 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기에 최적의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스마트 개성공단,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일하지 않고 모든 기술 장비로서만 운영이 되는 팩토리 형태로 돌린다면 일전에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개성공단 중단 얘기를 맞았던 게 아무래도 이제 인력의 억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런 우려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스마트 개성공단은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과 스마트 기술이 돌입할 수 있고 실제로 사람 투입이 가장 적으면서 생산성이 높은 그런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개성공단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마트 시티가 구현이 된다면 실제로 에너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굉장히 이익을 볼 수가 있고요. 파리 조약 이후에 이산화탄소 관련된 규제 규범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점을 좀 점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스마트 시티 기술이 빨리 좀 도입이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 기술이 도입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능정보기술이고요. 그거는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좀 중요시하는 기술이고요. 또 하나는 기계설비 분야입니다. 실제로 건축물과 시설물들의 제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이는 것들인데 이 두 가지 부분 중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계설비 분야가 지난 4월 달에 국회에서 기계설비법을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이제 시범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계설비 분야가 스마트 기술 분야와 잘 접목이 된다면 계산대로 따지면 최소 2만에서 단기적으로 최소 2만에서 장기적으로는 5만 개까지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글로벌 스마트 도시를 국책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혁신에 있어서 필요한 충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 공급 같은 것들도 같이 좀 제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 발제 자료에 있는 자료집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서 제 발표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진상기 실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 하나인 스마트 시티 산업 이걸 활성화함으로 해서 삶의 공간의 질을 개선과 산업 취지 개선으로 해서 2에서 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통일경제 전문가이신 통일코리아 연구원 백인주 책임연구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통일코리아 연구원 백인주 박사입니다. 네, 2018년 우리 사회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 정착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렸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한 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유 회담도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관한 상당한 관심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2018년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남북 관계 변화가 한국 경제 성장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살펴보고 정책 지원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경제는 지금 점차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연구기관에서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 중반대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활동별 국내 총 생산도 점차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부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도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생산과 투자 현황도 마찬가지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에 지금 우려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이라는 것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또 있는데, 2014년부터는 우리 한국 사회의 노동 수요의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것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국 경제 성장 둔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는 지금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있고요. 수출의 산업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부진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북 관계의 변화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8.15 경축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 원이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 교역의 측면에서 볼 때 20년 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2017년의 경우에는 거의 100만 달러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20년 전보다 더 못한 열악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남북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남북 교류가 진행된다면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것을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관계 복원 단계, 그 다음에 단기 경제협력 단계, 중장기 경제협력 단계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관계 복원 단계에서는 기존 2015년 교육의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2,700만 불 규모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 경제협력 단계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에서 얼마 전에 낸 보고서에 의하면 남한의 경우 170조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한의 경우 346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북한의 경우는 416조 9천억 원이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남북 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비용과 편익을 살펴보면 투자 편익의 경우는 총 72조 8,260억 원으로 추정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추정치는 이 금액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제 확답하기보다는 그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이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보고서가 속속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한국 경제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경제적 교류를 생각하기 앞서서 좀 유의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남북 관계 발전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열린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이행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대북 제재라는 것이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단기가 필요하고 시간과 조건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 이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과 대북 제재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해제 이후에도 시간을 두고 경과할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그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해제된다고 해서 북한이 전면 개방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정치 체제 안정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점에서 선으로 가는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핵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병진 노선을 취했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김정일 시대의 그 경제 특구를 경제 개발구라는 것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저 앞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북한 전역에 소규모 경제 특구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선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지금 북한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북한이 대외 경제 개방을 할 때는 저런 경제 특구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좀 약간 유의해야 될 것이 과도한 대북 사업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 남한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북한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좀 경쟁적으로 사업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나중에 남북 관계가 재개됐을 때 적절한 사업 타당성 평가나 산업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과 이제 접촉을 하고 하다 보면 향후에 이제 중복 사업이나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책 제형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남북 관계 개선이 남북 경제 협력 관련 일자리에 취업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남북 경협 관련 일자리 정보를 한 군데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없고요. 다 일자리 정보가 흩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일자리,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일자리, 지자체는 지자체 일자리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지금 이런 일자리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통합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통합 일자리 플랫폼이라는 것은 단순 일자리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대북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북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정보 그리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포함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북한 지역에 창업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 시스템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향후에는 더 미래의 얘기지만 북한 주민까지 여기에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남북한 통합 일자리 플랫폼으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이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남북 경협 일자리라는 것이 좀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해, 대북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 경협 관련 직업 교육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1차적으로는 저는 이제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는 것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무원들의 수요도 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자체, 지방정부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향후에 지자체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담당할 일들이 많아질 텐데요. 공무원의 통일교육, 대북 인식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얼마 전에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내년부터 해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교육의 질,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과제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남북 경협 분야의 일자리를 선별해서 특화된
직업 교육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전경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제 그 한반도 신경제 비전에 의한 남북 경제 파급 효과를 취합했을 때 취업자 수가 12만 8천 명 정도 이제 4년 동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취업 유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의 대북 사업 질출을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대기업 중심이나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각보다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민간기업,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예를 들어 북한의 그 대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 창업자가 있다면 북한의 창업 공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 같은데 창업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북한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창업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대북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이것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지자체가 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론 국회에 지금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인데요. 이것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대북 사업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로는 저는 이제 다른 사업 부분보다는 관광 산업이 향후에 참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뭐 기반을 깔고 여러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미 북한은 관광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정은 시대에 관광 지역을 특화해서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저희가 기술과 좀 여건들을 마련해서 같이 들어갔다면 금강산 개성 관광 재개뿐만 아니라 백두산 관광 그리고 서해동의 크루즈 관광에 이르기까지 또 더 나아가서 북한 내륙에 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나는 관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건 좀 약간 중장기적인 제안입니다. 남북한 첨단 과학기술 특구를 조성하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남북 교류협력의 패러다임은 예전과 같습니다. 기존 관계를 복원하자는 생각이 많은데요. 향후 남북 관계의 개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은정 첨단 기술 개발부라는 것을 평양 지역 옆에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4차 산업을 진행하기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북한은 규제가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제일 선망하는 직업이 과학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우수 인력들도 있고 그런 규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북한과 장기적으로는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책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를 같이 한번 해보자. 저도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앞에 우리 실장님께서 스마트 시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스마트 시티 중에서도 지금 당장 이제 도시 건설하는 걸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농업 부분에서 스마트 시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북한의 농업개발구가 3군데가 있습니다. 예, 3군데가 있는데 그 3군데에서 일부를 스마트 팜 형식으로 스마트 시티의 일부분을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런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좀 마치면서 간략하게 이제 발표를 요약드리면요. 남북 경제교류 협력은 남북한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 규모나 그 추정치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효과는 갖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단계적인 이행 방안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점선면에 제한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북한이 열린다면 경제개발구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대북 사업의 과도한 경쟁은 중복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로운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인지 최고연구원 좋은 발표 해주셨는데 결국은 남북한 간에 경협이 잘 되고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관계 발전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소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백인주 연구는 남북 관계 발전, 그리고 한국 경제 문제, 전 남북 관계 진전, 이 북한 일자리 창출에 미친 효과, 뭐 역량 이런 쪽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연 남북 관계 진전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 특히 탈북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보는가 하는 문제, 여기서 좀 중점 놓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두 지역 간의 교류, 이건 지경학적으로 서로 다른 측면에서 서로 좀 미시점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기간에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과연 개성 공부가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 효과 보는가 하는 문제, 사실 그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첫 번째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 상태에서 진행된 측면들, 두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 상태, 이게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의 생각엔 지금 같은 그때하고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6.15 정상회담하고 지금 9.19 봅시다. 6.15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지금하고 차이점 크게 제가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보게 되면 우선 미국을 배제한 속에서 우리 민족끼리 소위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미국과 공조하는 속에서 남북관계가 가는 측면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6.15 정상회담 같은 데 뭡니까? 군사적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뭡니까? 군사적 문제 해결하면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남북관계의 발전, 지금 일자리 창출에 효과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많이 춥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봄이 올 거 아닙니까? 계절이 마구 섞듯이 평양에 남북관계 진전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건 네 가지 측면을 제가 봤어요. 첫 번째는 이 남한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 탈출에 의한 효과,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알 것 같습니다. 군사 리스크 해소 문제, 아마 이것도 다 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미활용 기술 활용 문제, 네 번째는 중소기업들 문제, 아마 이것 같습니다. 우선 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탈출 문제인데,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한반도 분단 같은 건 남한 지역을 뭡니까? 하나의 서구나라로 만들었어요. 과거 정권처럼 이 북한 지역을 배제하는 가운데 조선업 발전시켜갖고 대륙국가하고 통하는 방법, 이제 이거 벗어날 때 아닌가. 이런 속에서 계속 일자리 문제 과연 산생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제 생각엔 남북한 철도 교류 문제, 물론 상징적 측면이지만 다 아시겠지만 오히려 남한이라는 지역의 지경학적 탈출 문제, 여기서 효과 아닌가, 이런 문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군사적 리스크 해소 문제,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앞으로 남북 간의 미활용 기술 개정, 교류 문제, 이런 거 말씀드리고 하는데, 다들 지금 대북 기술 지정 문제에 따라 지금 여기서 안 되지 않나. 근데 사실 할 수 있는 충분들이 많아요. 우리 농업분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우리가 농산물 분야 이런 쪽들, 그다음 적종 기술들 이런 쪽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성이 들어오고 결국은 귤이 나가잖아요.
이 농산물 분야, 민생 분야 이런 건 사실 대학들이 계속 걸리질 않아요. 이런 기술들 서로 활용되면 오히려 남북 간의 상생되는데 좋지 않나,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들 문제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를 드릴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탈북자들이 이번에 이 석박사들이 한 18명에서 한 6달 동안 고향개발 아카데미에서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알고 있는 북한의 개발 잠재력 이렇게 말했다고 보면 사실 안타깝게도 2002년도 북한이 이 평화문제연구소에서 향토 백과사를 거의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향토 백과사는 뭡니까? 북한 당기 2000년 그때 선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개발 잠재력이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군사기지들 들어가 있는 개발 잠재력 싹 다 빠지죠. 또 정치봉 수용선에 들어가 있는 저수지, 광물장 싹 빠져요. 이젠 이거 다 드러낼 때예요. 이번 우리 탈북민들이 연구한 데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자료들.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연구되면 오히려 이 앞으로 북한하고 지역 상승에 좋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기업 청소리 많이 가자. 그러니까 이거 중소기업들이 많이 그렇게 좀 축지지 않나 했는데, 제 생각엔 이 북한 개발 같은 건 전 지역, 전 지문에 대해서는 할 일이 많아요. 실례 들어서 우리 밑가 있고, 그다음 북한에서 이 MRI 촬영 같은 건 이거 같은 건 사실 또 검진이나 또 임플란트 이것도 북한의 특권충. 지금 여러분들 뭐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봉화진료소나 특권충들 진료소 국외통해서나 조금 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북한 주민들 전반적인 안경. 여러분들 뭐 북한 주민들 보면 안경 쓴 사람들 적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뭐 아니 구전엔 이제 뭐 여기처럼 이렇게 뭐 발전 못해서 게임당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 북한 학생 다 게임해요. 거기도 말하자면 눈 나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돼요. 사실 안경 산업 같은 거 이것도 많이 할 수 있는 쪽이죠. 제가 뭐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남북 간에 그렇다는 일자리 창출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는 건 여기들은 탈북민 충돌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 우선 이 현재 기업이나 이 대북사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게 북한 지역 공간 정보가 몰라요.